작가님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출간하시면서 미국은 사실상 내전 중이다. 2024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한쪽이 이기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견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 제가 인터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 뭐 그 정도까지 뭐 내전은 무슨 뭐 이게 뻥이 심하시네 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사건이 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인지가 됐는데 미국의 분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10년 전, 20년 전 중국이 뽀개진다, 뭐 신장을 독립한다, 뭐 오 맞아요. 중국은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데 네, 미국은 뽀개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제가 5년 전, 6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무도 뭐 고려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무슨 예언자처럼 대접을 받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네. 예, 미국의 정치적 격변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간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영어 제목으로는 그 태풍 전에 태풍 이후의 평화 뭐 이렇게 예, 책 제목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것만 본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통합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사상적 분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가 뭐 일반 대중들은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힐러리랑 트럼프랑 그 선거할 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트럼프의 공약입니다를 해놓고 힐러리 공약을 쭉 얘기했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더 싫어해. 더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힐러리 공약인데 그랬더니 좋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뭐였냐?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축은 뭐냐라면 기반은 이제 어떤 경제나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봤던 그런 리버럴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서구를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거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유니섹스, 그다음에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막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가는 이제 뭐 어차피 자유인데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신앙 그다음에 도덕 이거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옛날에는 흩어져 있다가 결집이 됐어요. 그 결집의 정점에 트럼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리더 국가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자유의 한도를 놓고 지금 내전 상태예요. 자유의 한도. 자유의 한도. 개인에게 자유를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허용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 상태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허용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체제가 몸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둘이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겸상이 안 돼요.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겸상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요. 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다 이 몸살 앓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월트 디즈니에서 그 만화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성평등 정책, 뭐 정치적 올바름 정책으로 해가지고 가산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인공이 황인종이면 뭐 플러스 5점, 여성이면 뭐 몇 점, 장애가 있으면 몇 점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인공 옛날에 백마탄 왕자님들, 공주님들이 다들 이제 막 흑인이나 황인으로 막 바뀌어버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요즘 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옳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이제 과거로 뭐 반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거의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아마 합의점 못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그 원래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저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맥락이 안 맞아. 근데 저기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통령 자체가 네.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자기 선생하고 결혼했잖아. 자기 선생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이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서는 아니 그 유부녀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저기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나라에서는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하는데 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뭐 왜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이러면 얼마나 되냐라는 건데 이게 또 인간 사회가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트코인하고 지정학 얘기하러 왔는데 네. 이게 너무나 첨예해서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 근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철학적 질문은. 사람은 모여 사는 존재거든요. 네. 사람 모여 살잖아요. 그죠? 혼자 안 살잖아요. 그쵸. 그 모여 사는데 그 개인에게 또 인권이 있고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인권이 천부 인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받은 게 아니다. 왕한테 받은 게 아니라 국가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속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게 하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확장. 근데 그게 한도가 없냐? 계속 갈 수 있냐? 그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면 나와요. 계속 갈 수 있냐? 뭐 내가 여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 내가 여자야. 그래서 여자 선수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실제로 여성 복서가 남자 태어난 건 남자인데 난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트랜스젠더 하셔서 여성으로 출전한 거예요. 근데 세계 복싱 협회에서 이건 안 된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근력에서 막았는데 IOC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개인한테는 내가 주관적인 성이지만 네. 그게 상대는 다른 여섯 보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허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고 실험을 해보면 한계가 있거든. 근데 그게 한계가 없다라고 믿는 그 철학 체계가 지금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관대했던 사람들 다 일깨우고 있어요. 그냥 그래 뭐 너 그렇게 살아 뭐 보수 기독교가 좀 너무 심하지 왜 이렇게 남한테 관여 이랬던 사람들마저도 깨어나고 있는 거죠. 아이씨 도대체 이런 데서 내 애 못 키우겠다.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이런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 고등학생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 여자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가 부모한테 후원은 다 받으면서 부모의 지시는 어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을 끊었어. 그랬더니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될 자유는 있지만 부모가 나한테 양육비는 줘야 된다. 내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학비 다 대줘야 된다. 부모를 상대 소송을 이겼어요. 정말요? 네. 그러면은 나의 권리는 나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자유롭게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돈은 내라 이거지. 약간 이렇게 너무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자유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한데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사는 사람한테 너가 자유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free from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를 쟁취한 게 누구로부터 내가 자유를 쟁취했다는 거지. 그 상대는 왕이거나 국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지금 이 자라는 세대는 떠받들고 자라지만 상대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는 부모라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상대가 다 있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데 계속 허용일 때 상대가 너무 불편해지는 게 늘어나더라. 우리가 뭐 태어난 애도 낙태해도 살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그 애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애는 과연 독립적인 객체고 인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인권에 대한 상대방이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인권이 없냐? 그렇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권리를 네가 박탈할 수 있냐? 야, 이 머리 아파집니다. 근데 우리 주제를 막 넘어가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빠개지는 이유가 철학 때문에 빠개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미국이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러스트벨트 얘기 나오고 좀 백인 그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다. 지금. 그렇죠. 차라리 그런 러스트벨트 같은 거는 봉합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목소리하고 공화당의 안보 이슈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왜 갖고 와야 되냐면 민주당은 노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하고 친하게 되는 거를 반대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넣는 게 클린턴 임기 거의 막바지했거든요. 네.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해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지 기반 민주당 지지면 노조가 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민주당이나 국가 안보. 야 마스크를 중국에 맡겨봤더니 이 자식들이 코로나 때 안 줘. 이거 안보상 안 돼. 네.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돼. 라는 공화당 전통 지지 기반이 안보 우선주의하고 네. 민주당 노조하고 지금 같아가지고 트럼프를 옹립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봉합이 되는데 네. 이 철학 체계는 봉합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 애가 옳으냐? 애가 옳다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는 내 동의를 안 하고 낳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대신 네가 뭔데 얘의 자율권이 있는데 저기 귀가 시간을 네가 정하고 법원이 그렇게 법원 내용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 원문은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난 논리가 있더라니까. 부모가 동의하고 낳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 의무는 너가 있어. 그렇죠. 그 아이를 부모 네 맘대로 낳았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래 네가 관여하지 마. 얘는 독립적인 나라의 그렇지. 책임만 지고 관여하면 안 돼. 너가 정하면 안 돼. 네. 귀가시가. 법원의 의견은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봉합이 되냐? 세계관이 다른데.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게 점점 이제 이런 게 퍼져 나가서 우리도 그걸로 뽀개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 아니야. 질 일이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요즘 방송 쪽에서는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각각 미국의 역할이나 경제 상황, 수혜받는 투자 분야, 또 뭐 친환경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분야들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세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저는 미국은 점점점 보호주의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국 중심은 이게 말이 애매한 건데 자국 중심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그냥 기본은 자국 중심이죠. 그렇죠. 자, 근데 자국 중심을 추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국제 정책적 용어로 관대한 패권을 추구하느냐. 미국이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패권 국가잖아요. 제국이라고 부르면 좀 심하고 그냥 하나 리더십 국가라고 부르면 좀 깡패 같고 해서 우리가 패권이라는 말을 붙이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패권 국가인데 그 패권을 관대하게 쓰느냐 이타적으로 쓰느냐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좀 관대한 이타적 패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걸 언어적으로 깨고 있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빌지 갖고 와. 한국 너희 빌지 내놔.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이게 쭉. 사우디 쭉 빚었잖아. 이게 트럼프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민주당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단 세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관들이 가서 좀 양보하고 이런 리더고 바이든을 보면 아시겠지만 립 서비스 엄청 부드럽게 하고 밑에 싸나운 이제 관료들이 이제 빌지다 받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지금 빚이 많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도 할 얘기지만 국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공공재가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 공공재를 미국이 부담할 지금 물리적인 한계선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한다면 아까 뭐 PC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일도 큰 차이 없을 거다. 별로 차이 안 날 거다. 근데 이 역사에는 우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대만 전쟁의 위기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 대만에서 지금 미국이 발 뺀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죠. 발 빼니까 전쟁 안 나죠. 근데 중국 네가 이제 접수해.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트럼프도 지지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만 쪽이 엄청나게 미국에 또 커뮤니티가 있고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전쟁의 원인은 강대국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때 전쟁이 안 났어요. 그거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우연일치인지 많이 나오고. 근데 트럼프는 가만 보면 험악한 짓은 했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그 혁명 영웅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암살시켜 버렸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맞아요. 그 미사일 몇 방 맞았어요. 네. 미군 기지가. 그 전쟁 안 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보세요 지금 막 하마스 전쟁 저거 지금 진압 안 되잖아 저거. 그렇죠. 이스라엘도 말을 안 돼. 이스라엘 말을 안 듣잖아. 네. 트럼프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 트럼프라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뭔가 합의를 할 거예요. 아마 합의 직전까지 가든지.
합의하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날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메시지가 모호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해요. 대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그렇죠. 것도 아니고. 대만을 일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 대해서 중국 니네 거야라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말을 립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옛날에 중국과의 그 조약을 존중한다 뭐 이런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하면서 그런 거거든.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트럼프가 만약에 빡 돌면 대만은 국제 정치에서 독립국가라고 해버리겠죠. 그럼 오히려 시진핑이 꼼짝 못할 거야. 그럼 너는 이거 독립국가 치면 우리랑 한 번 붙는 거야. 그렇죠. 각오할 수 돼 있냐? 그렇죠. 오히려 이럴 수 있다. 트럼프 그렇죠.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벤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는 굉장히 안도가 되던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벤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학죠. 미국의 힘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의 힘이 지금 대서양 넘어 태평양에서 전부 다 투사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게 객관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둘 다 빼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근데 벤스는 그렇게 트럼프처럼 이제 과하진 않아요. 그때는 벤스는 유럽에서 빼서 동아시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 빼서. 네. 서유럽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유럽은 나토. 서유럽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벤스를 이제 후보에 올려놓고 이렇게 검토할 때 이런 걸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바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의견은. 동의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트럼프랑 생각이 같으니까 이제 바이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에서 빠지지 않고 유럽을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겠지만 향후 40년간 미국의 관심은 동아시아로 향할 것이다. 그렇죠.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유럽은 너희들이 지켜, 우리는 동아시아를 지킬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올림픽이 한심한 거예요. 지금 그런 LGBT 옹호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파리에 관심이 아니에요. 프랑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독일이. 왜냐하면 지정학이라는 건 운명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일본한테 먹힐 뻔했고 최근에도 먹힐 뻔한 게 일본이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먹힐 뻔했죠. 우리나라가 뭐 대만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국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늘 중국한테 기죽어 살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냥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의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니까. 지정학이 정말 공부가 재밌거든요. 저는 지정학 공부에 푹 빠졌는데 이게 이런 학문이 없어요. 많은 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변수가 별로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과학적인 말이냐면 지정학이 변동이 없어 그래요. 지정학이 그게 만든다. 우리는 중국에 붙어 있고 일본하고 바다를 건너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의 숙명은 독일이에요. 그렇죠. 독일이 강해지면 프랑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고 이제 누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독일이 왜 저렇게 온순해졌을까요? 미국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그렇죠. 만약에 유럽 보고 니네가 알아서 지켜 그러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심각합니다. 폴란드를 놓고 러시아하고 힘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팽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독일이 무장을 해야 돼요. 실제로 너무 전 대통령 때 총리 때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비 늘린다 막 선언했잖아요. 재군비선. 오케이. 그래서 독일이 무장하면은 프랑스가 좋아요? 프랑스 나도 해야죠. 옛날에 나한테 쳐들어왔던 나라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운명인데 우린 반도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래 옛날에 선조들이 좀 현명했던 게 개마고원을 넘어와야 되는데 옛날엔 편자가 없어가지고 말이 못 넘어서 개마고원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곤해진 거는 사실은 말에 편자가 나오면서부터 개마고원을 말이 막 넘는 거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다라면 좀 이게 보완이 돼요. 바다라면.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안전한. 우리도 일본한테 뭐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순신. 바다는 막기가 좀 수월한 거지. 평원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냥 고속도로변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럼 뻗어나가기도 좋죠. 그렇죠. 근데 힘센 놈한테 먹히기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프랑스가 지금 파리 올림픽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온실을 만들어준 거지. 2차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평화롭고 원래 이렇게 다문화를 인정을 해 우리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평화하기 때문에 더 끌고 갈 수 있어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좌우 논쟁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참 철이 없다. 현실 인식이 없다. 지금 니네 프랑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은 험악하다.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말이 안 돼. 유럽은.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러시아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일한테 막 그 뜯어먹혔었잖아요. 그 막 옆에 나라가 이렇게 커지니 러시아를 막긴 막아야 되는데 얘가 옛날에 날 때렸던 애란 말이죠.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뭐 일본이 뭐 엄청 군사력 키우면서 한국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참 지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일단 상수로 봐야 되겠죠.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병합하는 건 상수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저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을 놔두면 중국에 비해서 대만이 너무 약하죠. 우리랑 북한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사실 우리랑 북한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우리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병합할 거 아닙니까? 네. 저대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북한한테 피해를 받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의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때 이렇게 북한이 때렸는데 맞으면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안 나간 이가 주한미군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한미군이 뜯어 말렸다.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한계선도 정해주는 거예요. 한국 여기 이상으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도 억제해주거든. 심지어는 김정은도 좋아하잖아 주한미군은. 그런 얘기도 미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공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정학 공부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힘의 진공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힘의 진공상 그래요. 대만이 중국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근데 힘의 진공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요새는 많이 낙관적이 됐어요.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서태평양의 안보를 그 대서양은 가까워요. 네. 미국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와의 거리하고 미국하고 파리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느낌이랑 다르네요. 메트카로로 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거고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가 저쪽 서쪽으로 많이 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참전론이 뭐였냐면 독일 저런 야만적인 애들이 서유럽을 먹어버리면 남아메리카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는 바로 미국의 앞마당, 용인할 수 없는 선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서양은 사실은 오히려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은 늘 그 대서양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을 아시아보다 더 그렇죠. 위에 봤죠. 중요하게 봤어요. 자기네들 거기서 또 왔으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아시아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70% 여기서 나와요. 안보, 경제. 네. 일본, 한국, 중국 다 후덜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를 놓치면 반도체에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근데 멀어요. 근데 파트너를 중국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이 약간 나이브한 게 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이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친중적 문화가 큽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친중 문화의 뿌리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모태똥이 중국을 통일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중파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어요, 미국 내. 이거는 비싼데. 네. 예. 안 했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안 하니까 이제 북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일성이 터졌는데 그건 하거든. 여긴 안 돼. 여긴 안 된 거야.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역사가 좀 기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중국 다 먹을 동안은 내가 보면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은 안 막고, 그러니까 스탈린 헷갈린 거지. 중국을 모태똥이 통일을 못할 거라고 봤고, 스탈린은 오히려 모태똥이 통일 못할 거라고 해서 장개석한테 배팅을 했어요. 미국이 가만 안 놔두고. 근데 미국이 용인을 해버린 거야. 맞아요. 그때 장개석이 막 SOS 요청했는데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륙을 공산당이 먹는 걸 용인했는데 한반도를 용인을 안 해. 이 정도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모태똥, 스탈린 모두 오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좀 모순 덩어리예요. 미국이 좀. 이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강대국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오히려 평화롭고. 그렇죠. 모호하면 오히려 이제 오판이 난다. 그렇죠.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마키아벨리즘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준주로는 정말 명저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네.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무슨 말이냐? 근데 서태평양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괌이 중국의 동펑 미사일인가에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쫄보라면 미국이 싸움을 피하는 나라라면 서태평양은 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중국 기대하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오히려 가만 놔두면 좀 나이브하고 좀 산타클로스 같은 면이 있는데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싸나워요. 미국은 싸움을 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뭐 인디언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네, 미국은 싸움을 안 피해. 멕시코 땅 엄청 뺏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싸움을 피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긁었어 지금 10년 동안. 그게 우리한테는 천운인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세력권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자유의 나라가 낫지. 아니 김정은도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폼페이오 장관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빼지 마라. 우리가 니네가 빠지면 우리 홍콩 된다. 그렇죠. 홍콩 꼴이 날 수 있군요. 예. 그죠. 우리 조상님들도 참 중국에게서 잘 이렇게 주권을 지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오셨었죠. 예.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면 미국이 서태평양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를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중국도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삼을 거예요. 일본.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 일본 문제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시냐가 우리의 이제 지정학적인 숙제인데 저는 여기서 좀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을 거다. 최근에 또 사도광산저 일본 애들이 치사하게 저기 강제징용 문구 빼고 이래서 또 요즘 참 안 좋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고 위협을 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일본은 고민 안 할 것 같고요. 일본은 민도가 센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 무서운 건 일본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보면 국정적이고 집체적인데 네. 개인주의 성향이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리더를 올려놓고 빨가벽 끄고 내려오고 막 하는데 네. 일본은 잘 안 하죠. 그런 네. 네. 일본은 아마 리더를 따를 거예요. 그 면에서. 일본은 그럼 전쟁에 참전한다. 할 거예요. 대만이라면. 왜냐하면 대만하고 문화적 유대도 깊고요. 대만 사람들은 친일을 하는 건 아시죠? 네. 우리보다 먼저 점령했잖아요. 네. 근데 선정을 베풀었어요. 대만에서는. 잘해줬군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네덜란드 밑에 있었고 이제 청나라가 병합하고 그랬는데 대만의 본토인들은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중국 있을 때보다 일본에 있을 때가 훨씬 낫더라. 그렇죠. 본토인들은. 근데 이제 지금 대만이 그 본토인들은 얼마 없고 네. 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장개석 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렇게 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중국의 민주당의 뿌리가 본토인이고 중국 그 국민당 뿌리가 이제 장개석 중국인들이죠. 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매니지를 사이에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토인들은 중국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 본토 시진핑도 싫고 네. 자기네를 지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도 그렇죠. 거기도 싫은 거예요. 일본을 좋아해. 그렇죠. 중국이 싫은 거야. 어쨌든 중국 믿음 싫어.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육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육구국가라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그게 네. 독립국가였거든. 네. 그게 대만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오키나와가 어느 나라예요? 거기가 일본이잖아. 일본이 먹었죠. 일본이 먹었죠. 근데 원래 독립국가인데 일본화 되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문화유산을 보면 되게 중국적이에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보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지구본을 보면 우리는 내해에 있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내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열도로 쫙 있어요. 그 일본 열도를 그 구글로 보면 너무 무서운 게요. 조그마한 섬에 비행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만들었겠어요? 뭐 2차 대전에 만들었는데. 그렇지. 2차 대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이 그 열도를 전부 군사화해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호주 북쪽까지 가요. 일본이 제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바다 제국이에요. 일본. 그래서 호주도 일본이 침략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바다에서는 일본 못 막아요. 못 막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맞닿아 있던 물론 옛날에 영국하고 전쟁했지만 미국하고 독일도 맞닿이는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을 한 거지. 그쵸. 독일이 뭐 미국 너 나와. 우리 한번 이해 안 했거든. 근데 일본 했잖아. 그쵸. 미드웨이 예전에서. 맞아요. 처참하게 맞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는 대륙이 아니라 네. 바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해양 세력이고 일본도 해양 세력이거든. 네. 근데 우리는 양쪽에 성격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해양 세력이기도 하면서 대륙하고 가깝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지를 잘 살리면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심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유럽을 버릴지언정 이 동아시아를 버릴 생각은 두 당이 다 없을 거예요. 트럼프마저도
여기서는 합의를 해서 시진핑하고 내가 너희 일국 양제를 계속 인정해 줄 테니까 선 넘지 마라고 아마 할 것 같고 말 안 들어? 나 그럼 대만 독립국가 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강하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해서 중국하고 진짜 전쟁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북한을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죠. 그냥 우리가 그걸로다가 합의를 이룰 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리더들의 외교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우리한테 당장 위기가 오는 게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이잖아. 그쵸.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인데 기존의 대통령들은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요구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일 수도 있고 다음 동안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말해.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고. 그게 동맹이잖아. 왜냐하면 동맹 그 내용에 보면 양국가가 평등한 동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적에게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동맹이라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렇죠.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하고 싸우면 너 참전한다고 말하라고 실제로 그때는 핑계 대서 빠지더라도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말 안 하면 아마 트럼프 성격상 뭐 무슨 동맹이야. 저는 방위비 올리는 거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라는 그 변수를 알기 때문에 방위비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제가 좀 올려달라고 하긴 하겠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집세 올릴 거야.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쵸.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쵸. 오히려 그거는 첨예하지 않은데 그 선언이 되게 난감할 거예요. 네. 그쵸. 이거는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 대만 친구는 우리 중국이랑 전쟁한다.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에 우리가 좀 눌려왔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랑 전쟁할 만큼 뭐 나쁘고 험악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에서는 주어를 빼고 이제 시를 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말해. 동맹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죠. 우리 동맹에서 상호 방위 조약이야. 우리 일방적인 거 아니야? 예스? 맞아? 그럼 예스. 그러면 니네가 전쟁하면 우리가 참전하지? 그럼 우리가 전쟁하면 너 참전할 거지. 예스. 그럼 그게 상대가 중국이라도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걸리는 거야. 거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좀 안 되겠죠. 그냥 외교관들이 막을 거예요, 트럼프도. 거기까지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는 것까지는 말해라라고 하면 이제 하겠죠. 그렇죠. 뭐 한국과 미국은 서로 뭐 전쟁 나면 서로 도와준다.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러와의 전쟁 때가 미국이 힘이 가장 강했을 때였는데 네. 트럼피즘의 씨앗이 그때 다 뿌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상처를 다 입었어요. 우리만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전쟁이야? 왜 우리만 힘쓰고 욕먹고 그렇지.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작가님 그럼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면? 아니, 파국으로 가면 쌀과 석유가 필요하고요. 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파국으로 하면. 근데 파국이 아니라면 이제 적당한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적당한 위기. 경제나 국가가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다 핵전쟁 나는 그런 파국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전쟁이나 위기가 있다면 비트코인이 그렇죠. 시대가 온다.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자 나라에서 전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은 부자지만 하마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만, 뭐 한반도,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엄청 오를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으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한꺼번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도 의미 없죠. 그 정도로 나면 안 된다. 네. 비트코인이 만능이 아니다. 제가 언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 지정학적 위기가 트럼프 시대 때 그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니 뭐 다 보호무역 하다가 다 무역 자체가 대공황 이후에 줄었거든요. 그렇게 줄어들고 해서 다 망하면 비트코인 망한다 그랬더니 막 댓글에 뭐 지정학 이후 오면 올라간다 말 바꿨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상상력이 진짜 현실적이야 돼. 우리가 현실적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아야지 뭐 비트코인이 뭐 만능 아니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비트코인과 지정학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이 좀 지켜줄 수 있는 모빌러티, 자산으로서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가격 얘기만 하고 그렇죠. 사기냐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서 네. 국지적인 전쟁, 국지적인 지정학 위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올랐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나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잠깐 올랐다가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그 중동이 정세가 악화되면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가격하고 비트코인이 중요해지는 거가 좀 별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깨닫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전쟁 국지적인 전쟁이라도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 그걸 저보고 예견하라 그러면 다 자신이 없고요. 떨어진다 쪽에 좀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상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말이 좀 꼬인다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어요. 그때부터 드디어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나 제 말 이해를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ETF 통과된 게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이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그거라고 했다가 그쵸, 우크라이나 때문에 쓰레기다. 생각 바꾼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굿뉴스예요. 사람들한테 각성을 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국지적 전쟁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야 이렇게 전쟁 나니까 내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그렇죠. 금이나 따나 다 몰수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이 온다. 그렇죠. 그런 부자들 레리 핑크 같은 슈퍼리치들이 깨닫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그러면은 앞서 2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1, 2차 세계대전처럼 혹은 중국, 대만 전쟁 나서 미국, 한국, 일본, 북한 전쟁 나는 이런 3차 대전 수준이 나면 그때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때는 뭐 그냥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요. 그때 무조건 뭐 쌀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생수 먹을 거 식량. 그렇죠. 돈이 기능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제 슈퍼리치들은 우리보다 지정학적 위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야 뭐 전쟁이 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슈퍼리치들은 전쟁 나도 살 생각을 하거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외국에 그런 데로 가면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지금 주시해서 봐야 돼요. 점점 깨닫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 뭐 다이아 다 쓸 데 없어요. 금연에 있어서 모빌리티에서 비트코인 최고입니다. 최고다. 그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우리는 흔히 지정학적인 변화에서 전쟁, 정치, 군사적인 사안만 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거 막 멋있는 거. 작가님 여러 번 인터뷰에서 포스트 1945 시스템 이후에 미국이 유지해온 온실 속 경제,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세계화, 뭐 평등, 전쟁 없는 세상. 원래 이런 것들이 무너질 거고 이제 원래 인류의 오랜 세월의 경제치였던 중개무역 그리고 보호무역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인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만리장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벽돌을 갖다 파는 거예요. 벽돌. 그러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이라도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빼다 팔면 관광객들이 사나 봐요. 만리장성에 써 있는 게 벽돌을 빼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큰 바다를 돌았잖아요. 희망봉을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양 세력들이 부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국들이 쭉쭉 나와요.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 해양 세력을 이어받은 세력이거든요. 이 해양 세력들은 결국은 원거리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라는 게. 근데 이 원거리 무역이라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공재를 투입을 해야 돼요. 공공재. 예.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같은데 모여가지고 우리 공공재로다가 이렇게 각각 해갖고 바다를 지키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게 다 각자가 플레이어이자 또 강도들이에요. 플레이어다 강도다. 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 강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국가는. 우리가 그걸 언제 볼 수 있냐면 코로나 때 다들 자국의 국민들이 우선이니까 이제 만들었던 거 외국에서 만들어서 주문한 거 안 주고 마스크 안 주고 그랬죠. 그다음에 오는 거 인터셉트하고 그건 미국이 한 거죠. 딴 데 가는 거 인터셉트하고. 맞아요. 캐나다 가야 되는 거 뺏어가고. 그렇죠. 그게 다 강도들인 거예요. 내 국민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들을 전부 제압할 수 있는 진짜 슈퍼 강도가 있어야 돼요. 슈퍼 강도. 네, 그게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에서의 평화예요. 제일 힘센 왕초. 그렇죠.
그도 강도인데 네. 여러 강도로 분할되는 건 안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선악설을 보는 거예요. 네. 선악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 강도가 될 수 있고 다 강도인데 그래도 국가가 더 나은 건 뭐냐면 국가는 하나면 되니까 세금 한 번 내면 된다. 근데 국가가 없어버리면 이제 세금이 이놈도 와서 뜯고 저놈도 와서 떼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게 뭐냐면 공공재인데 네. 이 공공재가 전부 문란해지면서 망해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온다. 예. 그 공공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군사력, 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 이런 것도 공공재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지금 말랐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지듯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가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재의 의미로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금리 인하나 뭐 경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항공모함과 군사력으로 해적들 다 때려잡고 자유무역할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전쟁 못하게 하고 적자 보면서 써왔다. 이게 혹시 말씀하시는 공공재? 그렇죠. 이걸 이제 산타크로스처럼 이해하시면 이제 친미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미국 혼자 강도고 다 때려잡았다. 다른 쓸만한 강도들은 뭐 소련이라는 강도가 있었는데 걔도 때려잡았다. 미국 혼자 강도다 지금은. 그래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싫으냐 이렇게 싫으냐예요. 어쨌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친미나 반미가 지금 다 온실 속에 있는 온실 속의 친미, 온실 속의 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친미는 미국을 그런 걸 한 미국을 천사로 보는 거고. 착한 미국이니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반미는 그 유일한 깡패를 깡패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없어지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왜? 그게 왜 없어지냐면 그거 참 설명하기 참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골라야 되네요. 그게 왜 없어지냐면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또 다른 강도가 부상했죠. 이 시스템 안에서. 중국. 그렇죠. 예. 옛날에는 또 다른 강도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스템 안에서 독일하고 일본 유력했는데 한번 미국한테 딥스하게 얻어맞았거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커도 미국한테 부담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방비에 돈을 안 쓰거든. 미국이 심지어는 야 일본 니네 국방비 좀 써. 독일 너도 써. 할 정도로 안 써. 경제적으로만 단물만 빨고. 그렇죠. 미국 제재 얄밉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국방비에 돈을 쓰는 중국을 좋아하냐?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국방력이라는 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쓰는 값이야. 내가 혼자 100원 써도 이사님이 50원 쓰면 순 방향은 5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고 내가 50원 쓰는 거나 내가 100원 쓰고 50원 쓰는 건 똑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근데 중국이 쓰니까 미국은 아무리 써도 더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는 일본, 독일은 안 쓰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만 써도 되는데 그렇죠. 얘가 쓰니까 나도 많이 써야 돼. 그렇죠. 나도 경제 발전하고 싶은데. 그렇죠. 임계점에 온 거예요. 임계점. 그래서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컸어요. 이 시스템에서.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컸는데 독일하고 일본 호랑이가 아닌 게 패권을 지향 안 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를 지향 안 해.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에 도전을 할 생각이 없어. 여기서 단물을 빨라 그러지. 그렇게 했다가 전쟁 그렇죠. 먹고 그랬어요. 차라리 미국 중에서 그게 낫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더라. 근데 중국은 알뜰히 쓰거든. 알뜰히 써서 올라오고 사실 물가 중국 군인들한테 주는 인건비하고 미국 군인들한테 인건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다고 1대1로 싸웠을 때 그만큼 미국의 군인이 중국 군인에 비해 생산이 높냐? 그건 아니야. 그냥 미국 안에서는 징병하려면 그만큼 줘야 되는 거고 중국은 안 줘도 되는 것뿐이라서 이런 인건비를 빼버리면 지금 중국의 국방비가 앞선다는 통계도 나와요. 이게 물가를 조정하면. 뭐 이거는 어떻게 지표를 하냐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군사적으로. 그럼 미국 피곤한 거죠. 그럼 나는 책임만 많고 그냥 돈만 쓰고 힘든 거네요. 그래서 이 공공재가 바닥이 난 건 또 미국이 이 공공재를 쓰려고 달러라는 걸 운영했는데 달러가 미국의 빚이거든요, 빚.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욕할 때 미국은 뭐 아무 종이만 찍어내면 되는데. 맨날 막 돈 찍어서 위기 극복한다, 쟤는. 그렇죠. 근데 그 달러는 빚이기 때문에 빚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부채가 이제 너무 많아서 빚 갚는데 천도 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치. 뭐 물론 빚을 계속 낼 수 있으면 되는데 빚을 계속 낼 수는 없거든 이론적으로. 왜냐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다 붕괴되는 거거든. 그럼 하드 크래시.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하드 크래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부도를 낼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이자는 계속 갚아야 돼. 근데 그 이자 비용이 지금 국방비를 넘어섰어. 중국 때문에 국방비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네가 좀 부담해라. 네. 이 얘기는 레이건 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미국이. 그 전으로부터 물론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레토릭이었고. 네. 미국이 이제 협상하다가 협상력 떨어지면 우리 국방비 안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뤄낸 게 프라자 합의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죽는 소리를 했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버틸만했다. 근데 지금은 진짜로 괜찮지 않아요.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보면 블록 경제 과거의 보호가 막 그 영국, 미국, 뭐 프랑스 편먹고 뭐 독일이랑 이탈리아 편먹고 막 이렇게 막 식민지 전쟁 했듯이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가 갈라지고 블록 경제,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지금 한편 아닙니까? 네. 이렇게 경제가 됐을 때 세상이 유지는 되지만 지금보다는 뭔가 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힘들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여러 조건을 단순히 대답하기 좀 어렵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적 시스템에서 봤을 때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이 공공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무역이 되냐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에서 오는 석유에 이제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보험료가. 유조선이 납치되거나 뭐 봉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해적도 있지만은 뭐 인도가 할 수도 있고 중국이 할 수도 있겠죠.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막 납치를 한다거나 세금 내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물가로 그게 반영이 돼요. 그럼 물가가 높아지면 수요 곡선, 원고 곡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축소하겠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네. 경제 자체가 축소하는 거 아마 못 견딜 걸요. 각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독재 국가가 되죠. 보통 끝은 보통 그렇게 파퓰리스트들이 네. 독재 국가로 수렴을 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력만이 이제 혼란을 잠재우니까. 네. 그럼 이제 자유가 억제되겠죠. 네. 그래서 물리적인 자유의 한계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가 축소하면.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개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필요한 거죠. 그런 독재자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실함은 더 늘어날 텐데 이 독재자들이 비트코인 허용 안 할 거예요. 막 때려잡으러 가겠지. 그럼 막 불법화가 막 일어나겠지. 네.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게 있어요. 그런 혼란을 우리가 예상한다. 비트코인의 필요성은 늘어나지만 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절묘한 때 나타나서 절묘한 황금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국가들이 자유는 허용을 하는데 네. 비트코이너들을 막 이렇게 악마시는 안 하잖아요. 지금. 그쵸. 무시는 할지언정. 네. 근데 이제 진짜로 힘들어지면 악마화 할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마녀 사냥 당할 거예요. 마녀 사냥. 그 국가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 그렇죠. 중국에서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도망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은 우리 꼭 가져야 되는 자산이군요. 가격과 무관하게 네. 슈퍼리치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이 슈퍼리치들이 눈을 뜨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폭등했다가 떨어지는 거지.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다. 무조건 높다. 이런 혼란기에 많이 높나요? 조금 높나요? 많이 높을 거예요. 많이 높다. 많이 높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돼요. 내가 내 주변에 그냥 무작위로 10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은 한 개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100명 중에? 100명 중이라면은 한 개면 한 개. 한 명 있을까 말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1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그럼 10배로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정말 많이 늘 수 있겠네요. 제가 비트코인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아내한테도 무시당하고 눈물 없이는 말 못하는데 너무 우울한데 제가 아파트 그 당시 13층인가 살았어요. 네. 쭉 봤더니 이제 아파트 저쪽 아파트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쭉 사람들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 거래를 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했더니 한 명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통계를 돌려봤더니 갈 일이 멀다. 이거 절대 안 비싸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눈이 엄청 많다. 그렇죠. 저만큼 안 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네요. 저처럼 이게 9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길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를 갖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100명을 모았는데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부산행관이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강남에 빚 있는 사람이 꼭 자기 집이 아니다 자기 부모 집이라도 지켜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뭐 개수가 좀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아유 통계로 바로 나오죠. 한 5명에서 10명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10명 10명 밑으로 나오겠죠. 내외로. 비트코인은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없죠. 비트코인 한 개 온전하게 가진 분이 세계 뭐 1% 안에 든다. 그럼 지금 강남 부동산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요.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비트코인 사야죠. 수요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통계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통계를.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꼭 읽는다면 어떤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원론 같은 책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배경, 철학적, 역사적 배경,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워킹하는 방식,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뭐 견문이 넓지 않아서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살짝 썼고요. 네. 그래서 두루 보시면 이게 한 명의 주장이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맞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낭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완전히 창작한 게 아니고 제 창작이 한 30-40%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런 난리를 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그냥 그 말에서 주는 어감, 뭐 그냥 코인쟁이들의 코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 다음 책을 제가 비트코인의 세계관으로 책 이름을 지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왜냐하면 10년 전에 얘기해 보면 다 이렇게 얘기했던 미국 가만 안 둘 거다. 맞아요. 근데 미국 가만 안 둘 거가 아니라는 게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지금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자산, 비축 자산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계관의 변화가 요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가 틀렸어요. 틀렸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위안을 받은 게 내가 틀리고 저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만 맞고 다 틀린다라는 것을 위안을 받은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오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만 맞고 다 틀려요. 그쵸. 근데 나만 맞고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럼요. 전혀 늦지 않았다. 네.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태민이 10년 동안 버텼던 저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비판하시는 분도 한번 보시고 알고 좀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듭니다.